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대화와 타협, 정치가 사라진 국회는 오늘도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단독으로 11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서 나머지 7개 상임위도 여당이 받지 않으면 모두 가져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규정을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죠.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른바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한 삼선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잠시 뒤 포커스 나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나이트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중국과의 마지막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최정예 라인업을 가동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일본, 이란과 함께 최종 예선 톱시드를 확보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하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11개 상임위를 본격 가동하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지만 검찰은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식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삼겹살 외식 1인분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2만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기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 가운데 삼겹살 1인분 가격은 2만 83원으로 전달보다 0.5% 올랐습니다. 우리은행 대리급 직원이 고객 대출금 100억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와 해외 선물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 측은 진상규명을 위해 자체 특별검사팀을 꾸려 급파했고 금융당국도 내일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불볕더위가 일찍 찾아온 가운데 폭염주의보가 내륙 곳곳으로 확대됐고 오늘 경주 기온이 36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던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에도 비교적 높은 기온이 유지되겠습니다. 네, 국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은 곧바로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며 특검법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구성되지 못한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도 13일인 모레까지 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사위와 운영위를 비롯한 11곳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민주당은 곧바로 다음 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 지원금 등 주요 법안들을 각 상임위에서 빠르게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6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속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이 정한 시한에 맞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구성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법과 원칙과 국민의 명령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상임위는 즉각 가동됐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외부 개방하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 3법을 심사하는 과방위는 여당 불참 속에 1차 회의를 열고 입법 과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 상임위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어려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여야가 동참하여 최상병 특검법을 다룰 법사위를 비롯해 구성이 완료된 다른 상임위도 이번 주부터 차례로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또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도 여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사실상 상임위원장 후보를 내정한 가운데 원구성에 여당 협조가 없다면 오는 13일 거듭 단독 본회의를 열어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3일 목요일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회의 신청했고요.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상임위나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정부 측 증인에 대한 처벌 조항을 설명하며 대정부 강공책도 예고했습니다.
당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보단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지만 입법권과 국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돼서도 출석을 요청받고도 아예 나오질 않는다든지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상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과의 합의나 협의보단 법대로를 강조하며 원구성과 쟁점 법안의 일방 처리를 시도하면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열음이 거듭될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상임위원장 11명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당분간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당내에서는 아예 다 내주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원구성 강행 처리에 맞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 우선 야당 요구대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수 있도록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제22대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의총에선 2시간 넘게 토론이 이루어졌지만 민주당을 막아설 뾰족한 수는 사실상 없는 상황. 여야 합의가 안 된 상임위원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당분간 매일 의총을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의총을 매일 저희들이 진행할 겁니다. 하면서 조금 더 계속 논의를 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시 내놓을 때까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야당의 의회 독재를 부각하고 일방적 의사 일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사위라는 건 아주 가장 중요한 하나의 버팀목이었거든요. 그 의장과 같은 당이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이 많습니다. 다수당이 한다는 것이요 또. 문제는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아야 할지 여부입니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면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그리고 정보위원회 위원장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시혜를 베푼 듯 내준 상임위를 덥석 수용했다간 향후 주도권 싸움에서 계속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수락하실지도 아직 그거는 저희들이 추후 필요할 때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아예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야당에 내주고 전면 보이콧과 함께 장애투쟁을 이어가자는 강경한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국회 정상화와 국정 운영에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여당 의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등 법안 처리의 핵심 관문을 모두 장악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법의 제동장치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권은 법안에 반대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 등을 확보하며 통상 입법 과정의 필수 3단계, 핵심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모두 거머쥐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위원장 권한과 다수 의석을 활용하면 숙려기관이나 안건조정위원회 등을 모두 무력화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법에서 정한 대로 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보단 법과 성과를 강조하는 만큼 야당 입장에서 본회의 문턱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도 범야권이 제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확보해 하루 만에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데 정말 진전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럴 때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상정, 그거는 국회법에 정하고 있는 거니까요. 국회법은 여야가 다 동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야권이 마음만 먹으면 최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들을 단 며칠 만에 초고속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인데 실제 선례가 있습니다. 4년 전 거대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와 의장을 모두 확보한 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한 지 사흘 만에 통과시킨 겁니다.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 여당 스스로 삼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하는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주제별 특위 15개를 꾸려 민생 현안을 챙겨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참여 없이 법안 처리는 불가능한 만큼 당내에서도 마땅한 대응 전략 없는 무기력함만 더 부각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쯤에서 결론이 안 난 게 좀 마땅한 대응책이 좀 없기 때문에. 대응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다 일련의 대응책입니다. 결국 야권의 입법 드라이브를 저지할 여당 수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셈입니다. 대통령실도 야당의 단독 원구성으로 거부권 명분이 충분히 쌓였다며 적극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야당의 단독 입법 직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오히려 더 자주, 더 빨리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마저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위반이 없다고 결정하면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법 위반이 없다고 발표한 다음 날 권익위 결론이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을 할 것입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신고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데다 새로운 증거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권익위 결정을 다른 기관이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는 만큼 검찰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권익위와 달리 검찰은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와 김 여사 사이 대화 내용을 비롯한 추가 자료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또 당시 최 목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대통령실 행정관과 국가보훈부 사무관도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를 끝내면 최종적으로 김 여사 소환 여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장은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김 여사 소환 조사를 검토했다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은 걸로 알려졌는데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또다시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배제된 수사지휘권 회복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수사팀에서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발 이후 반년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던 수사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11월 4일부터 닷새간 인도를 찾았습니다.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끄는 문화협력 정부대표단의 단장 특별수행원 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순방 일정 가운데 인도 대표 관광지인 타지마할에 방문한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안 써도 될 문체부 예산 수억 원을 추가로 들여 외유성 순방을 떠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국고 손실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을 편성하여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서 국고 손실죄에 해당하고 횡령죄, 배임죄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최근 기존에 수사해오던 형사 1부가 아닌 형사 2부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담당 부서의 업무 부담과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 1부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형사 1부엔 김건희 여사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진 만큼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또 고발인 조사도 진행되지 않는 등
반년 동안 답보 상태였던 김정숙 여사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최근 SNS에서 대통령 부부 순방 경비는 소관부처가 예산을 꾸려 집행한다며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정숙 여사는 원치 않았지만 인도 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자기 대신 순방에 나선 것이라며 외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순방에 관여한 당시 정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인도 방문이 결정된 구체적 경위와 함께 예산이 적법하게 지출됐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지난 밤사이 강릉에서는 올 들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3년 연속으로 6월 열대야였고 작년보다는 엿새나 일렀습니다. 또 오늘 경북 경주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면서 6월 상순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낮 동안 뜨겁게 달궈진 열기는 밤에도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강릉 최저기온이 25도에 머물면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밤사이에도 높은 기온이 유지된 겁니다. 밤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좀 빵빵하게 틀어놓고 에어컨 앞에서 잤습니다. 최근 3년 내내 6월에 열대야가 발생한 건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엿새나 빨랐습니다.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선 폭염특보에 이어 열대야 발생도 빨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당겨진 더위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해수 온도를 지목합니다. 현재 수면 온도가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온난화로 높아진 해수 온도가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을 좌우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을 발달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밖에도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빠르게 발달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폭염과 열대야의 발생을 점점 더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 울산 등은 물론 경기 용인과 전남, 담양, 곡성 등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경북 경주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며 6월 상순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대구 34.5도, 서울도 31.6도로 전국 곳곳이 30도를 넘었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일부 내륙에 폭염특보도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의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까지 오르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대구와 강릉의 낮 기온은 34도, 담양과 포항 33도, 대전 32도, 서울 30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더위가 이어질 경우 폭염특보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때이른 고온 현상으로 온열 질환에 걸린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신고된 누적 온열 질환자는 72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3% 증가했습니다. 온열 질환자 중에는 열 탈진으로 분류된 사람이 39명으로 절반이 넘었고 열사병은 22명, 그 밖에 열 실신과 열 경련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가동한 지난 9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침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민감한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낮 12시 반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를 통해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습니다. 강원도 철원과 연천에 인접한 분계선을 넘어 50m가량 침범한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분계선에 근접하기 전부터 관측하면서 경고방송과 경고 사격을 했고 곧이어 북한군이 철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 20여 명이 넘어왔는데 대부분이 곡괭이와 낫을 갖고 있었고 일부는 무장한 것으로 식별됐습니다. DMZ는 현재 수풀이 우거져 있고 군사분계선 표식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군 당국은 침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고방송 및 경고 사격을 한 이후에 즉시 북상한 것으로 보아서 그러한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행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침범한 날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한 날입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 이은 우리 군의 대응으로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이 또 다른 도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군인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어떤 작전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벌건 대낮에 작업 도구를 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다만 사건이 벌어진 지 이틀이 지나고 YTN의 제보 취재가 시작되자 군이 침범 사실을 공개한 것은 긴장이 추가로 고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14년 전 연평도에 떨어진 북한 포격에 4명이 숨지고 가옥 수십 채가 파괴됐었죠. 오물풍선을 연일 띄우는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연평도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이 연평도에 기습 포격을 가하면서 민가까지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지붕을 덮친 포탄에 불이 나면서 이웃집까지 줄줄이 파손됐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벽돌로 된 벽은 이렇게 무너져 내렸고 슬레이트 지붕도 휘어진 채 주저앉아 있습니다. 당시 포격으로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졌고 시설 피해도 컸습니다. 연평도에서는 무너진 주택 일부를 그대로 보존해 전시하면서 그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손상을 입은 건물이 약 한 400채,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거나 소실된 건물이 약 한 50채, 그중에 주민들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이 약 한 20여 채가 이제 피해를 입은 거죠. 10년이 훨씬 넘게 지났지만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포격 당시의 공포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90을 훌쩍 넘긴 할머니도 당시 기억이 생생합니다. 뒤에 집이 커다 하나만 조그맣고 두 간 컸어요. 집 두 개가 홀랑 날아라. 거기 날아나니까 우리 헛집인데 거기도 덜덜덜 다 떨어지고 말고. 워낙 긴 시간 많은 일을 겪어온 연평도 주민들이지만 최근 남북 간 긴장 국면은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엄청 불안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한 5, 6년간은 북한의 포소리를 안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이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쓰레기 풍선도 띄우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리 군의 강경 대응 방침으로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 주민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뿐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을 분석한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출국했습니다. 지난 5일 방한한 아브레우 고문은 이틀 뒤 기자회견을 열고 분석한 모든 유정이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반 요소를 갖췄고 상당히 유망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부터 시추를 시작할 계획인데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액트지오의 자문을 받아 다음 달 시추 위치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최종 결정은 석유공사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활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식당에서 파는 삼겹살 200g 1인분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비빔밥과 삼겹살, 짜장면 등 외식 메뉴 가격도 잇따라 치솟았는데 서민들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촌 대학가에서 13년 넘게 자리를 지킨 고깃집. 최근 들어 채소 등 부재료 가격이 부쩍 오른 데다 시간당 12,000원이 넘는 직원 인건비까지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면 대학생 손님들이 떠날까 우려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오르고 식재료가 오르고 이러다 보면은 설상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소비자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소비자 가격은 또 소비자들의 또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사용업자 부담이 커지다 보니 실제 서울에서 삼겹살 1인분의 외식 평균 가격은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3년 전보다 21% 넘게 뛰어오른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값이 된 기미 주재료인 김밥은 27%, 채소가 많이 들어가는 비빔밥과 김치찌개 백반도 3년 만에 21%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여기에 서민의 친구 자장면, 냉면값은 25% 넘게 급등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해야 하는 서민들의 주머니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외식 횟수를 줄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가격대가 좀 많이 부담됐었죠. 좀 뭐 사 먹기도 그렇고 또 들어가는 돈 때문에도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를 못할 때도 많죠. 서민들이 그래도 삼겹살은 자연스럽게 먹게 놔둬야지 그것까지 올린다는 것은 너무 잘못 관리한 거 아니에요? 가벼운 지갑 사정에도 가족,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었던 삼겹살마저 2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고물가 시대에 기댈 곳 없는 서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플랫폼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영계는 그러나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최저임금 확대 적용 찬반을 떠나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차 파업에 나섰던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측과 대화를 재개합니다. 삼성전자는 모레 임금 협상 파행 뒤 2주 만에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이번 대화에서 향후 본교섭 일정과 교섭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노사는 임금 인상률과 휴가제도, 성과급 지급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고객대출금 100억 원을 횡령한 대리급 직원이 올해 초부터 기업대출 여러 건을 조작하며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 측은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검사팀을 꾸려 지점에 급파했고 금융당국도 내일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유한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객대출금 100억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김해지점 대리급 직원은 기업대출 담당으로 올해 초부터 여러 건의 대출 신청서와 입금 서류를 위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은행이 지난달 초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고 해당 직원에게 계속 소명을 요구하자 그 직원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은행 측은 김해 지점의 특별검사팀을 급파해 100억대 횡령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점과 경남 본부는 이중 체크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700억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했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22년 사고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했지만 더 일찍 사고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자체적으로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우리은행으로부터 사고 발생 보고를 받은 직후 현장 조사 방침을 세우고 은행검사 1국을 중심으로 조사반을 편성했습니다. 우리은행 특별검사팀과 공조해 은행 측이 내부 통제에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100억 원을 횡령한 직원은 가상화폐와 해외 선물 투자로 60억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지는데 횡령 과정에 공범이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항상 우울한 정치 얘기하다가 축구가 이겨가지고요. 그나마 기분 좋게 지금 포커스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야권이 단독으로 11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상임위는 이미 가동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일단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하여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시 청문회를 추진하겠습니다. 회기 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 대정부 질문도 추진하겠습니다.
대체로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겠다. 의회를 장악해서 자기네들이 아픈 곳을 적극적으로 방어한다. 즉 대표적인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국회 운영으로 모아지고. 예,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 또 방송 3법 등도 이제 조속히 처리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 뭐 마음만 먹으면 일사천리로 그 처리가 가능한 지금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법사위, 과방위 같은 핵심 그 상임위 위원장직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말씀하셨던 최상병 특검법이나 또 방송 3법이나 이제 속도전을 펴고자 한다면 며칠 만에라도 법을 네.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당이 만약에 이제 법사위를 상임위원장직을 가졌다면 네. 사실은 거기서 법안이 막힌 그렇죠. 경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가 그랬었고 네. 아마 21대 국회 후반기의 경험 때문에 더더욱 민주당에서는 그 법사위원장직을 예전의 관리와는 다르게 네. 다수당으로서 결코 내놓을 수 없다. 이런 당론을 결정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하더라도 한 60일 정도 걸렸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단계가 축소되는 네.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곤혹스러운 거는 바탕한 대응책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여야가 그 동안에 관례상으로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관례상으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이 맡도록 예. 그렇게 이제 원구성 협상을 해왔었는데 그렇죠. 이 민주당이 이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짐으로써 그런 관례와는 다르게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사실 마땅한 대응책이 없습니다. 지금 네.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했는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직마저도 내일 모레까지 네. 시한을 두고 만약 응하지 않으면 단독 선출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그러니까요.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18개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상황인데 네.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한번 그랬었습니다. 당시에 논란이 일어가지고 1년 동안 1년 운영하다가 동안 했죠. 다시 상임위를 배분했는데 그때하고 차이점은 당시에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행정 권력에 의해서 입법 권력까지 다 독식한다. 네. 이런 어떤 비판을 의식해서 입법 권력의 일부를 야당한테 돌려줬지만 지금은 야당입니다. 예. 그런데다가 여당인 국민의힘이 무작정 그 민주당이 한번 다 가져와서 책임져봐라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국정 운영을 하려면 네.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은 뭐 이거 이재명 방탄을 위한 거다라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지만은 뭐 뾰족한 대응책이 없어서요. 그래서 지금 전면 보이콧,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말씀 이전에 민주당이 상임위 11곳을 독차지했는데요. 네. 저는 이제 핵심 상임위를 독차지 않은 작은 전투에서는 민주당이 이겼다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차지하면서 3가지 정도의 부담을 안게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0년 전반기 때 1년 동안 상임위를 독차지했어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각종 그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또 이게 여러 가지 그 입법 독주를 저질렀는데 이것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로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자칫하면 이번 상임위 독식이 차기 대선에서 데자뷰가 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민주당의 반사 효과로 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한국 정치는 상대방이 못해서 이런 이제 반사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이라는 네. 그런 이제 입법 독주에 시동을 걸면서 예. 이게 적대적 공생 관계가 작동이 되고 이러면서 여권의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꿈꾸고 있는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임기 단축 압박에 대한 시도가 예. 무산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처지이고 또 민주당이 각종 그 특검법, 특별법 또 이런 이제 방송 3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일방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식하면서 오히려 거부권의 그 명분을 줬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여기서 그 여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예.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지금 이 명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국회로 다시 돌아가려면.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명분을 주지 않는다면 저는 당분간 이 강대강 장외 대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침 국민의힘은 7월 23일 전당대회 있고 또 7월 26일부터 파리 올림픽이 있습니다. 네. 그게 한 15일 정도 이제 끝나고 나면 8월 초순에는 일종의 정치적 휴식기 이게 도래하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기간 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8월 중순쯤에서 결산국회가 열릴 수도 있는데 뭐 그때쯤 복귀를 할 텐데 저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때 복귀할 거라고 보세요? 8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한 달 내지 뭐 한 달 반 정도 휴식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임위를 민주당이 7개를 마저 다 가져가는. 네. 그래서 그 2020년 국회처럼 운영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여야 관계가 조금 풀리고 협상이 잘 돼서 상임위 7개를 국민의힘이 수용하는 뭐 시나리오 2개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멀리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이제 민주당한테는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악수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국민의힘 복귀 시한을 이제 올림픽 뒤까지 이제 지금 보고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여당이 그렇게까지 장기간 국회를 비워놓는 것 자체가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또 이제 국민적인 그 평가 혹은 비판적인 시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야당은 국회 보이콧가 하나의 전술이 될 수 있지만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에게 국회 보이콧이라는 건 이제 카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정 책임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무한 책임. 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야당과 대화가 어렵고 또 힘의 그 균형이 지금 깨져서 여당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7개 상임위도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입니다. 특히 국방위, 정보위, 또 기재위, 외통위 전통적으로 여당이 그 상임위원장직을 맡아왔던 그런 상임위거든요. 그마저도 안 하겠다. 우리한테 법사위 뭐 과방위 안 주면 다 야당이 가져가라. 그러면은 그건 정말 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비판하고 국정만 비판하면 되던 야당 입장에서는 상임위 안 가져도 돼요. 그리고 장애투쟁 나가서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그런 모습이 점수를 따서 지난 대선에서 뭐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명분도 없이 그동안의 거부권을 습관적으로 행사해서 그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높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다소는 무리하게 보일지라도 이렇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서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법안이나 지금 쟁점 법안들 처리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고 힘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인 거예요, 지금의 결과가.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장외에 나가가지고 장기간 뭐 8월 말까지 국회를 비워놓는다. 결국 손해는 모두 다 여당에게 돌아갈 거고 그때 가서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7개 상임위 줄 때 받아야지. 그것도 안 받으면은 야당이 다 독식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상황이 오는데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예산도 통과시켜야 되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국회에서 이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손 놔버린다는 게 과연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적절한 태도인가? 저는 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 소장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복귀 시점을 아까 이제 8월쯤으로 이제 보셨는데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의사 일정들을 지금 쭉 정해놨어요. 이달 말에만 하더라도 대정부 질문 일정도 났고 상임위에서는 이제 각 부처 부르는데 업무 보고에 응하지 않으면은 청문회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전면 보이콧 뭐 8월까지 하기에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담은 있는데요. 현재 민주당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이른바 특검법 3개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고 두 번째가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대북 송금 특검법인데요. 여기서 사실 민주당이 특검법으로 발의할 만한 내용은 최상병 특검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은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아마도 한두 달 안에
결과 보고, 그러니까 결과 발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충분히 특검법을 발의해도 늦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난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이제 공수처 결과 발표를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법을 수용할 수도 있다. 본인이 발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두 달도 못 참고 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정치 공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은 사실 그 내용상 그게 특검법으로 발의할 만한 거냐 이런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최근에 뭐 김정숙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심지어 삼김 여사 특검법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나라 망신시키는 특검법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극도의 정치 공세의 다름 아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이제 여기에 더 나아가서 대북 송금 특검법은,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9년 6개월 받은, 그러니까 이 1심 판결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물론 이제 앞으로 그 조사도 해보고 재판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연루 의혹 가능성들이 굉장히 이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수사 진에 대한 특검법을 시행하겠다 이런 것은 아예 이건 그러니까 파토놓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국민의힘이 당장 국회로 복귀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원구성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날짜가 13일입니다. 오늘 11일이니까 이제 뭐 바로 모레인데 그런데 이제 상임위 독식이 18개 다 가져가는 것.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다 보니까 그런 부담을 이제 떠안을 거다라는 지적도 이제 많이 나와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과연 국회의장이 그거를 민주당 방식대로 과연 그렇게 운영이 될까 할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직하기로는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기존의 관례대로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게 바람직한 어떤 결과겠죠. 그런데 지금 여당이 전혀 협상에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당이 원했던 뭐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는 이미 국회에서 선출 절차가 끝나버렸어요. 그거 다시 되돌려줄 리가 만무하고 그러면 나머지 7개 상임위라도 어쨌든 여당이 받아서 국정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 이제 국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마저도 내팽개치고 야당이 다 해라. 그로 인해서 역풍이 불 거다. 근데 이런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회를 무책임하게 방기할 건가. 전 이 선택만 남았다고 보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해라. 7개라도 줄 때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다 갖고 국회 운영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당이라면 독식 논란이 이르면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커져요. 더군다나 21대 국회 전반기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행정권력, 입법권력 다 독식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니까 부담스러워서 도로 내놓은 거예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악인 상황입니다. 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게 없어요. 그로 인해서 독식 논란이 일어나건 말건 국회에서 성과를 못 내는 거는 사실은 여당의 책임이 더 큰 건데 여당이 이렇게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아무런 전략도 없이 야당이 안 들어준다 그래서 상임위 다 내팽개치고 장외로 나가겠다. 장외로 나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집권 여당이. 제가 보기에는 앞서 이제 특검법 지적들이 있으셨는데 특검법이 만능은 아니죠. 그러나 이게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동안의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최상병 사건이 이제 일어난 지 거의 1년이 돼가요.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하신 데 수개월이 됐는데 무슨 진전이 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사건 고발 사건인데 고발이 된 지가 4년이 넘었는데 단 한 번도 지금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자는 거죠. 자, 오늘 뭐 방송 3법 관련해 가지고 과방위는 이미 오늘 열렸고 이번 주 내로 법사위도 열어서 최상병 특검법 등 해가지고 뭐 입법 속도를 낸다고 이제 하니까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민주당이 어제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규정 등을 담은 당원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당 안팎으로 이재명 맞춤형이다라는 이제 비판이 적지 않은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이 대표를 정점으로 한 개딸 정당이 완성됐다. 그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과거 삼기임 시대 때 우리가 이제 그 당의 대표를 제왕적 총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 이 대표 위치는 이 제왕적 총재를 넘어서 황제 대표의 탄생으로 봐도 무방하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몇 가지 2000년대 들어서 시행됐던 몇 가지 혁신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권 대권 분리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권력의 분산을 위해서 정당 차원에서 이게 그 가장 이 집중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해냈던 성과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기소만 돼도 부정부패 혐의가 있으면 기소만 돼도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네.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혁신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규칙서구,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이제 치러지게 되면 그 공천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대표적인 혁신 조치들을 이번에 다 무효화시켰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 이게 이제 그 당장 그 개딸을 기반으로 한 이재명 대표의 권력이 강화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그 당대표 연임 그 연장 어떤 이제 당원 단계로 보면 그러니까 2026년 6월 지방선거도 이재명 대표 체제 책임으로 치러지게 네.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국회를 독식하면서 네. 심판 여론이 일고 이때 만약에 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진영은 다르지만 지금의 그 당원 당규가 개정된 그러니까 뭐 앞으로 남았죠. 당무위하고 중앙위가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걸 거쳐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게 되면 이게 이름만 민주당이지 과거 공화당이나 민정당이나 뭐가 다르냐 이런 여론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 의원님. 국회 그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승자독식 논란보다 이번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지나친 사당화로 가는 거 아니냐. 네. 그에 따른 비판이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권으로 가는 데 있어서 잠재된 모든 그 위험 요인을 다 없애버리겠다. 네. 이게 이제 이번 당원 당규 개정의 의미라고 보는데요. 예. 사실은 저게 뭐 그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이제 민주당의 원칙이고 과거에도 뭐 이낙연 그 전 대표라든지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당 대표를 할 때 당권 대권 분리 원칙에 따라서 1년 남겨놓고서 대표직을 그만뒀던 전례들이 있거든요. 예. 당시에 만약 그분들이 예외 규정을 만들어 더 하겠다 그랬으면 어떤 비판을 당해서 받았을까요?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건 지나치다라는 예.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예. 싶고요. 또 정치개혁 차원에서 진행됐던 이 기소되면은 이 당무를 정지하거나 또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시에 후보를 내지 않는 거. 요건 이제 정치개혁 차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 만들어 놓은 개혁 조치인데 네. 이걸 무력화시키는 그런 당원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정치개혁에 역한 정당이 되겠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여서 대단히 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고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두 분이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신데요. 앞서서 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 당원 당규 개정에 반기를 들었었던 원조 친명의 김영진 의원이요.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또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인데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당권 대권을 분리하고 당권을 가진 사람이 대권에 나오려면 1년 전에 사퇴하라. 이건 공정한 대선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기회의 균등을 주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는 거고 그것을 민주당은 지난 10수년간 한 번도 고치지 않았던 거죠. 사회밭에서 신발 바꿔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고쳐 쓰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굳이 오해를 살 일을 왜 하느냐는 거죠.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선 후보가 누구일지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대권 당권 분리도 과거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소위 비문계 의원님들의 여러 공세를 막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거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한 게 옳다. 그게 지고지수나 원칙입니까? 정당의 목표는 이 집권 가능성을 높여야 되고요. 여러 정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예.
지도부는 연일 문제 없다라는 입장인데 앞서 김영진 의원 말씀 들어보셨지만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굳이 오해 살 일은 왜 하느냐. 친명계 내부에서조차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말이죠. 어떻게 들으십니까? 네. 김영진 의원은 원조 7인의 멤버 중에 한 그렇습니다. 명이죠. 그리고 예. 이제 사무총장도 역임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 중앙대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 굉장히 센 말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 친명에서 사실상 탈락한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이게 김영진 의원의 발언이 이제 뭐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굉장히 이제 띄우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도 이제 이게 민주당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기조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김영진 의원을 비롯한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이런 원로들이, 그러니까 중진들이 상식의 눈으로 볼 때도 납득하기 어렵다. 퇴행적 조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또 김영진 의원 발언을 빼면 강도가 그렇게 세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약속 대련 수준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거에 총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공동 선대위 위원장으로 이제 와서 이게 개딸 공천, 뭐 친명 공천에 대한 그런 비판들을 이제 일부 이렇게 제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이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걸고 한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이제 양념치는 것처럼 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당내 어떤 갈등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을 지킨 수준에서 뭐 견제, 뭐 짜고치는, 뭐 짜고치기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장경태 의원은 당 최고위원으로서 이제 김영진 의원 말씀에 대한 반박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글쎄요. 네,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 지난 6일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당대표 임기 관련 당원은 개정에서 빼자, 당원권 강화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당원 당규에 모든 변화가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에 대해서 오해 살 일을 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최고위원들은 만류하고 라는 알리바이나 그림을 만든 거죠. 그거야말로 짜고 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대표는 말리지만 뭐 계속해서 대표를 위한 개헌. 사실은 뭐 김영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원조 친명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당대표고 대권주자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을 위해서 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원칙이잖아요. 어느 당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목소리인데 저 얘기를 김영진 의원 정도만 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중진 의원들, 다선 의원들이 있는데 대체로 다 침묵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역사에서 그동안에 당대표 연임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권주자로서 대표직 사퇴 시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외 규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더 큰 내부적인 위기인 것 같아요. 친명계 중에서 김영진 의원의 발언이 가장 셌고 뭐 친명 비명을 떠나가지고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뭐 우상호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그냥 우려 수준을 표명한 거고 굳이 오해 살 일 만들지 말자. 근데 민주당의 리더십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리더십이지만 이재명 대표만이 대권주자다라는 거는 그건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다른 어떤 당권주자, 다른 대권주자도 다양하게 키워야 그 당이 강해지는 건데 오히려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경쟁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이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이전에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 논란으로 인해서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를 뽑는데 당원들의 투표를 반영하겠다. 그것도 정당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장은 당적을 내려놓고 국회 전체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국회 전체를 대표할 국회의장을 뽑는데 일부 당원들의 눈치를 보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를 둔다는 거는 저는 국회법 원리에 비추어 봐서도 맞지 않는 그런 당원 당규 개정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당내 비판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이게 그냥 몇몇 최고위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최고위에서 통과되고 뭐 당무위 중앙위 절차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당화가 아니고 뭐냐. 이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얘기로 가보겠는데요. 전당대회 7월 23일로 개최를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민심 30% 반영하는 거하고 현행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전당대회는요, 사실상 어대훈이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훈자 써서 네. 어대훈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정해진 게 민심 30% 반영인데요. 여기서 민심 30%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데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죠. 그거 플러스 무당층. 그래서 네.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략 전화면접 조사 기준으로 한 30%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당층은 한 25% 정도 됩니다. 역선택 방지용인가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한 55%가 민심 30%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민심 30%도 보면 그러니까 이 무당층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당층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두 번째 이 정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룰로 전당대회가 치러진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세론을 막기에는 뭐 다른 후보들은 좀 역부족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하게 되면 이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던 분들이 출마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윤상현 의원,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죠. 예. 이런 분들은 아직은 뭐 뚜렷하게 밝힌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하게 되면 안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럴 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부 체제가 단일 지도 체제냐 아니면 집단 지도 체제냐 아니면은 그거를 합성한 뭐 하이브리드 체제냐 이제 그래서 체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단일 지도 체제가 아니면 이제 여러 후보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뭐 1등은 당연히 정해져 있으니까라고 이제 다들 이제 생각할 테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인 네. 지도 체제 얘기도 네. 검토가 됐었는데 네. 이게 이를테면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 카드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경선 룰로 당대표 선거를 하게 되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2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네. 물론 이제 원희룡 전 국토장관도 상당히 강자인데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선택을 못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당대표 선거는 조금 김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윤 대 비윤 내지는 친윤 대 반윤 이런 격돌 구도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들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연일 그 SNS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부 초선 의원들한테는 축하 메시지도 또 보냈다고 그래요. 네, 겉으로는 뭐 약간 정치적 휴식 기간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최근 들어서 SNS에 현안과 관련된 그런 활발한 메시지, 특히 상대당의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이런 네.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고 또 이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걸로 봤을 때 선언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우세한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 출마한다면 경쟁력이 아마 압도적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의 경쟁력은 다른 어떤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들에 비해서 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기 때문에 출마하면 뭐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가장 큰 고민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의 관계 혹은 대통령이나 친윤의 견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뭐 백서발간 논란에서 보듯이 이번 총선의 패배의 책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하려는 의견도 당 내부에서는 있고 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그다지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 혹은 당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거의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당권 주자들과의 경쟁이라기보다도 과연 당대표를 출마한다고 했을 때 여당 대표가 돼서 예. 어떤 당정 관계를 맺을 거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예 뭐 마이웨이를 하기에도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 점이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네. 당초는 원래 특위가 오늘 모든 것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오늘 완벽하게 이게 종합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민심이 20%냐 30%냐도 지금 20%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 특위 내부에서 목소리도 있다고 해서 이건 왜 나오는 목소리일까요? 20%를. 네, 만약에 20%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을 그러니까 무당층 아까 말씀드린 전체 국민의 55% 이게 이제 20% 30%에서 20%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책임 당원 그러니까 당원의 비중이 조금 확대되면서 이를테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손해를 좀 볼 수도 있다. 전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원희룡 국토장관이나 나경원 의원이 조금 이제 약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반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연일 각을 세우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선 주자나 그러니까 진영 대표는 그러니까 적대적 경쟁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이제 그 가장 강력한 야권 그 주자이자 대표에 오르게 된 것은 반윤석열의 어떤 그런 자산을 갖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계속 이제 그 직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반 이재명 이미지가 쌓이는 거죠. 이러면 그 이제 그 우리 그 차기 구도가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짜여지게 되고 사실 지난 총선 1월, 2월에 이런 구도가 생기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상당히 약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다른 주자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그런 주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목소리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서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대통령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 이루어진 지 지금 6개월 만에 종결 처리를 하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그동안에 침대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경기를 끝내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공교롭게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부부가 함께 출국하는 그 날에 맞춰서 저런 발표가 이루어진 게 저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과연 이 법대로 원칙대로 이 조사를 했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위법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윤 대통령 관련 얘기죠. 예, 근데 그 직무 관련성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깊이 있게 따져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이 논란을 벌이면서 투표를 했는데 8대 7이었다 그래요. 수사기관에 송부해야 된다는 의견이 7이었고 그냥 종결하자는 의견이 8이어서 그 내부에서 경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가장 이제 결정적으로 이번 권익위 발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 문제의 이 제보를 했던 당사자 그 최 목사라는 분을 불러서 조사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검찰에서도 그분을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권익위에서 사건을 종결하면서 그 핵심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더군다나 그분은 이제 언론에 나와서까지 일종의 이제 양심 선언을 하고 했던 분인데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이 조사를 종결한다는 게 과연 저게 그 제대로 된 조사를 거친 건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그 날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중앙아시아 순방하는 시점하고 이제 딱 맞물리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요. 사실 윤 대통령 중앙아시아 방문은 5일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벌써 이틀 지났으니까 3일 후면 국내로 복귀하는 거죠. 저는 그런 고려는 거의 뭐 안 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건의 그러니까 본질, 진실이 뭐냐, 그걸 밝히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시작은 뭐냐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공인 의식에서 이제 비롯된 거죠. 사실 이게 그 정치를 오래 하는 사람들, 특히 부인이 공인 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호 여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 정치를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한 50년 이상 했으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공인 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공인 의식이 금방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그 당선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지사 재임할 때 보면 15년 이상 정치를 한 분이에요. 그런 그 정치인의 부인도 공인 의식이 문제가 돼갖고 법인카드 유용 문제도 생기고 경기도 공무원을 이제 사적인 어떤 일에
이제 투입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정치한 적이 없어요. 남편도 물론 검찰총장으로 있었지만 굉장히 몇 개월 사이. 그래서 이제 이런 함정 몰카에 당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이제 책임이 면피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의 조사는 청탁금지법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청탁금지법은 이제 그 제재 조항이 없어요. 100만 원 이상의 경우 그러니까 배우자 그 제재 조항이 없는데 검찰이 지금 알선수재 쪽으로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권익위 조사만 갖고 맹탕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다소 성급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서 또 새로운 증거도 없고 법 위반을 확인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어제 권익위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검찰은 이 사건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 말이죠. 이런 권익위 결정과는 별개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 보시겠습니다.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여사 소환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이랑 또다시 뭐 갈등설을 벌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권익위 사건 종결이 이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검찰 내부에서도 권익위원회의 이번 수사 종결이 어떤 시그널인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좀 살피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종결을 하든가 수사기관에 이첩하든가 혹은 수사기관에 송부하든가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첩이나 송부 대신 종결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법률적 판단을 권익위가 스스로 내린 건데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다만 그걸 의식해서 오늘 검찰총장은 검찰은 검찰대로 판단을 하겠다.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만 저렇게 하실 게 아니고 실제 수사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못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형사 1, 2부가 나눠가지고 명품백하고 주가 조작 사건하고 둘 다 수사가 진행 중인데 명품백 사건은 둘째 치고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 4년이 넘도록 막혀가지고 수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대선 전에 서면 진술서 하나 받은 게 다인데 그것도 검찰이 묻는 걸 답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걸 그냥 낸 진술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이제 서면 진술서였고 결국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수사팀의 판단은 불러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은 뭐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그런 면책특권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다른 자연인들처럼 검찰이 부르면 나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일종의 이제 김건희 여사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원석 총장이 말씀만 저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게 아니고 실제 그 원칙대로 소환해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법률적 결론을 내렸을 때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건지는 나중 문제인데 김건희 여사 소환 한번 하지 않고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혐의 없음 이런 결론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 수사 결과가 국민들을 전혀 신뢰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최근에 뭐 그 최재형 목사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나눈 카톡 대화 내용도 이제 공개되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증거들도 이제 지금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소환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 걸쳐서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이렇게 주장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소환할 것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내용,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그러니까 거의 다 이렇게 그 드러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새롭게 뭐 압수수색해 나올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소환 방식, 그러니까 조사 방식이죠. 그러니까 비공개로 할 거냐, 공개로 할 거냐, 아니면 포토라인에 세울 거냐. 그래서 전 국민들이 이제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전 뭐 충분히 검찰총장이 국민들의 의혹을 그러니까 일수하는 차원에서 그 수사가 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방금 이제 그 박 의원 말씀하신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그 불소추 특권,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되냐 마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데 사실 대통령 부인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적용된다는 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 부인만 그러니까 계속 재판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법률에는 없는 거죠. 법에는 없는 거잖아요. 법에는 이제 규정이 안 돼 있지만 그러니까 대통령 규정으로 준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최고 지도자 부부의 배웅을 받으면서 첫 순방국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순방국인 카자흐스탄에 조금 전에 도착해 2박 3일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예, 먼저 윤 대통령 부부요. 첫 순방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부터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중앙아시아 순방 이틀째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60억 달러 규모 가스전, 플랜트 사업 수주에 청신호를 켠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경제 협력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앞으로 함께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테게처럼 양국 경제 협력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특히 양국이 한층 더 가까워진 토대는 앞장서서 소통하고 협력해 실질적 성과를 먼저 만들어낸 경제인의 노력 덕분이라며 참석한 양국 기업인들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제 포럼에 이어 투르크메니스탄 전 대통령이자 현 대통령의 부친인 구르반굴리 베레디 무하메도프 최고 지도자와 면담과 친교 오찬이 진행됐는데요. 이번에 양국 기업이 체결한 가스전, 합의서 등의 성공적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고위급 대화와 이후 추가 협력 방안에 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오찬 뒤 베르디 무하메도프 최고 지도자 부부는 공항까지 함께 나와 윤 대통령 부부와 호응하며 인사를 나눴고 윤 대통령 부부가 비행기에 탑승한 뒤에도 직접 손을 흔들며 마지막까지 배웅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순방국인 카자흐스탄에서도 공식 일정이 숨가쁘게 이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금 전인 밤 9시 50분쯤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고려인 동포와 재외국민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이어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만찬을 하며 2박 3일 일정을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에는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MOU에 서명한 뒤 공동 언론 발표에 나섭니다. 카자흐스탄은 산유국이자 우라늄, 크롬 등을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 정상회담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국빈 오찬을 함께한 뒤 양국 경제인 등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중앙아시아에서 경제 중심지이자 우리의 최대 교역, 투자 수주국인 카자흐스탄과의 경제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의 진출과 수주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 조성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오늘 참 더운 날씨였습니다. 네. 남부지방 특히 많이 더웠는데요. 이렇게 때이른 폭염으로 산업 현장도 아우성입니다. 노동자 건강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빙기와 이동식 에어컨은 벌써 가동이 됐고 냉찜질 팩이 준비되는 등 온열 질환 예방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6월 중순이 채 안 됐지만 기온이 벌써 30도를 훌쩍 넘긴 오후. 건조하는 배 위에 이동식 대형 에어컨이 설치돼 내부로 시원한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작업장 곳곳에는 얼음을 만드는 제빙기가 놓였고 휴식 공간에는 그늘막이 설치됐습니다. 떼약볕에 달궈진 철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열기를 식히도록 마련된 겁니다. 정유 공장도 때이른 폭염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의무실에 냉찜질 팩과 탈수 예방 약품을 갖춰놓고 노동자들이 언제든 찾아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식염정, 냉찜질팩 등을 준비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도록 홍보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더위하면 떠오르는 지역 대구는 벌써 한여름을 방불케 합니다. 항상 인파로 붐비는 시내 중심가에는 사람이 부쩍 줄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반소매 차림에 시원한 음료나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더위를 식힙니다. 6월인데 설마 더워봤자 얼마나 덥겠냐 하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푹푹 찌고 너무 덥더라고요. 샤워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더워가지고 빨리 이제 다시 실내 같은 공간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 산업 현장도 일상생활도 벌써 더위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인천공항 1활주로에 화물기가 착륙하면서 타이어가 파열돼 활주로상에 멈춰섰습니다. 복구 작업으로 활주로가 묶이면서 여객 항공기 수백 편이 무더기로 이착륙이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김기봉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1활주로상에 화물기 한 대가 멈춰섰고 기체 아래로 복구 인력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자세히 보니 랜딩 기어의 타이어 여러 개가 완전히 파열돼 떨어져 나갔고 노출된 바퀴 휠이 활주로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아침 7시 5분 미국 아틀라스 항공사 소속 대형 화물기가 착륙하는 과정에 타이어와 랜딩 기어가 파손되면서 활주로에 멈춰선 것입니다. 이상 조짐이 처음 발견된 건 그보다 2시간 전인 새벽 5시 3분 사고 화물기가 미국 앵커리지를 향해 인천공항 3활주로를 이륙하던 순간 타이어 파편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항공기는 이륙 이후에도 계속 기체 이상이 감지돼 인천공항으로 되돌아왔고 다시 착륙하다 본격적으로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사고 직후 인천공항은 1활주로를 차단했는데 활주로가 묶이자 항공기 수백 편의 이착륙이 2시간 이상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다가 문자를 받아서 지금 공항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계획을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좀 짜놨는데 갑자기 한 3-4시간 전에 들어가지고. 앞서 타이어 파편이 떨어졌던 3활주로도 3시간 반 동안 운행이 차단돼 한때 활주로 한 개만 열려 있는 아찔한 상황도 빚어졌습니다. 인천공항 4개의 활주로 중 제포장 공사 중인 2활주로를 뺀 3개의 활주로가 운영 중이었는데 새벽 5시 3분부터 8시 36분까지 3활주로가 7시 5분부터 1활주로가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는 아틀라스 항공사와 제조사인 보잉사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배당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적자라며 앞으로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멈춰섰습니다. 2억 9천만 달러 마이너스로 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 흑자폭이 줄면서 적자 전환을 부추겼습니다. 수출 규모는 줄고 수입액은 늘면서 상품 수지가 51억 달러 흑자에 그쳤습니다. 직전 달인 3월보다 무려 30억 달러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경상수지에 타격을 준 건 눈덩이처럼 불어난 본원 소득수지 적자입니다. 4월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집중되면서 배당 소득수지에서 35억 달러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여행 수지 개선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줄었지만 전체 적자 흐름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이번 경상수지 적자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5월에는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전월 대비 크게 확대되고 4월에 발생하였던 결산 배당 지급의 영향도 사라지면서 경상수지가 상당폭 흑자로. 그러면서 지정학적 위험이나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IT 경기 확장 속도를 변수로 꼽았습니다. 한은은 이 같은 불확실성에도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인 279억 달러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선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남은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북 송금 1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과 또 수사팀 탄핵이 거론되는 점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대북 사업 경과를 여러 차례 보고받은 점 등을 토대로 추가 기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팀이 300페이지 정도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 분석 절차와 함께 수사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과 정파 그리고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정치권에서 대북 송금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거론되는 점에 대해선 사법 방해라고 꼬집으며 앞으로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을 넘어서서 사법부에 대한 압력 그리고 우리 헌법에 나오는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매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모두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김성태 전 회장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지난 2019년 1월과 7월 이화영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2차례 통화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공동 피고인인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패소를 초래한 권경의 변호사가 자신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졌습니다. 유족 측은 재판 내내 벽을 향해 말하는 것 같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권 변호사는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권경의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박모양 유족을 대리하며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재판에서 졌고 7년을 이어온 소송을 어이없게 끝맺게 된 박양 어머니 이기철 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권 변호사가 당시 속해 있던 법무법인과 함께 이 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고 해도 소송에서 이겼을 개연성이 낮다며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건 승패를 떠나 다퉈볼 기회 자체를 잃게 된 것이 유족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을 거라며 위자료 5천만 원은 인정했습니다. 다른 법무법인 구성원에 대해선 연대 책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사이 소송 비용 대부분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판결 이후 이 씨는 재판 내내 재판부가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았고 권 변호사 역시 사과는커녕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얘기도 판사가 한 것 같은데 도대체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락 같은 그 기대는 조금은 제가 있었나 봐요. 너무 실망이 좀 큽니다. 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그래도 부족하면 상고해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던 권 변호사에게 YTN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시작한 집단 휴진 결의가 다른 의대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의대 교수 단체에 이어서 개별 의대 비대위들도 오는 18일 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다음 날인 18일 하루 전면 휴진에 들어갑니다. 이딴 휴진 선언에 정부는 개원의에 진료 명령을 내리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집단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의대 교수 단체를 중심으로 오히려 휴진 동참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의협 회원이라며 협회 방침을 따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2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8일 의협과 행동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일은 휴진에 참여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요. 이후 휴진이나 다른 방법의 행동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40개 의대 교수들이 모인 또 다른 단체인 전의교협 역시 곧 정기총회를 열고 휴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개별 의대 교수들도 속속 휴진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등이 속한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가 오는 18일 휴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도 무기한 휴진을 두고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습니다. 다만 앞서 진행된 교수 집단행동처럼 의대 교수들이 실제로 휴진하는 경우는 한정적일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전면 휴진 시점인 18일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환자 예약을 옮기거나 취소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를 포함해 녹록치 않은 비판 여론 역시 윤리적인 책임이 요구되는 의대 교수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최근 프로폴리스 제품을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구 제품의 항산화 관련 성분 함량이 국내 기준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으로 살 수 있는 프로폴리스 제품들입니다. 캡슐 형태에서 뿌리는 액상 제품까지 다양합니다. 최근 이처럼 프로폴리스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프로폴리스 제품 중 무려 44%가 해외 직구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많이 판매되는 상품 40개의 성분을 조사해보니 항산화 기능이 있다고 표시한 제품 24개 중 75%인 18개 제품에서 성분 함량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캡슐형 14개 제품이 하루 섭취량 20에서 40mg이란 국내 기준에 미달이거나 초과했고 액상 제품의 경우 검사한 4개 제품 모두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또 항산화 기능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제품 4개는 모두 함량 미달이었는데 표시된 함량에 단 1%만 포함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함량이 초과된 경우입니다. 소비자가 생각보다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섭취할 경우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일부 연구에 따르면은 플라보노이드가 고농도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복용할 때에는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염이나 감기에 좋다거나 면역력을 높인다는 등의 문구도 지적됐습니다. 건강기능 개선과 관련된 문구는 일반 제품인 해외 프로폴리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사 대상 40개 중 22개 제품이 감기 예방 등 질병 예방 효과와 면역 강화 같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또 이런 액상 스프레이 6개 제품에서는 알코올 성분이 발견돼 이렇게 음주 측정 전에 복용을 하게 되면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기능을 과도하게 강조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권고하고 해외 직구 시 구매 대행 사업자가 제시한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험 성적서를 꼭 확인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정부가 분만 시에 무통주사와 수술 부위로 국소 마취제를 투여하는 페인버스트를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선택권을 존중해달라는 산모와 의사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며 본인이 원하면 페인버스터 등도 비급여로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개정안대로라면 제왕절개 등을 통해 분만할 때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로 불리는 국소 마취제 투여법을 함께 사용할 수 없게 돼 임신부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된 강원 춘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풍선엔 종이가 가득 있었고 풍선이 걸린 소나무 아래에서 처음 불이 시작됐는데요.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지환 기자입니다. 소방당국이 제공한 산불 현장 사진입니다. 숲이 검게 걸렸고 바닥불이 불에 탔습니다. 바로 이 소나무 나뭇가지엔 풍선이 걸려 있습니다. 평소 사람 발길이 닿는 등산로도 아닙니다. 강원도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에 비가 왔었죠. 일찌감치 진화가 이뤄지면서 불에 탄 면적은 60제곱미터 정도로 크지 않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처음 불이 시작된 발화 지점인데요. 이곳에서부터 8m 높이 나무 위에 이런 종이가 가득 들어있는 오물풍선이 걸려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재를 모아 정밀 감식을 의뢰한 소방당국은 일단 풍선에서 떨어진 불티로 산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닐 봉투 하단에 불에 탄 흔적이 있다. 위에서 그 불씨가 떨어져서 지표면에 있는 그런 종이나 시초류를 태우지 않았나. 그동안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 내용물은 대부분 폐지나 비닐과 같은 쓰레기. 현재까지 위해성 물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물풍선이 화재를 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인천 강화에서도 똑같은 종이가 담긴 풍선이 떨어지며 잇따라 화재가 났습니다. 이번 산불 현장에서 발견되진 않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도록 타이머와 기폭장치가 달린 풍선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강원도는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정도 되면 이거는 단순한 오물 풍선이 아니고 화재 풍선입니다. 테러 풍선입니다. 계속되는 북한발 오물풍선 사태. 주민 불안은 물론 이제 산불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에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로 맞대응하며 긴장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일부가 조만간 탈북민 단체와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탈북민 단체들과 개별적으로 계속 소통해온 대로 이번에도 상황 공유 차원에서 긴밀히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진 않을 것이라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차원의 소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긴급 남북 당국 회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한반도 위기관리 TF 긴급회의에서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게 변해가는 것 같은데 남북 모두 공멸로 가는 치킨 게임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대비태세를 유지하되 전단 살포에는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초반부터 범야권 192석을 앞세워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까지 무력화하기에는 의석 8개가 모자랍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목표라면 타협과 설득이 불가피한데 강공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180석을 무기로 상임위원장 18명을 독식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40일 넘게 원구성 협상을 했던 그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공세 수위나 속도는 더 높고 빠르다는 평가입니다. 정권은 뺏겼지만 총선에서 현 정권을 향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기세를 올려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까지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 데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용산 눈치나 보면서 국회가 일을 못하게 길을 막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선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여야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불쾌감도 엿보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14번 거부권을 쓰고 입법 대신 시행령 정치를 택한 여권이 야당을 협치 상대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입니다. 대선 직후부터 야권 인사를 잇따라 겨눈 검찰과 총선 전까지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감정의 골이 깊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당이 반대하면 합의 안 해주면 합의될 때까지 미룹니까? 그게 어디 법입니까? 하지만 민주당 역시 강대강 대치로 일관해선 특검이나 민생지원 특별법 등 쟁점 법안 입법을 완수하기 어렵다는 점은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겪었듯 여당의 이탈표 없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여당은 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담당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한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목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드니까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법 왜곡죄까지 만들어서 판사 탄핵법도 만들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은 언제든 캐스팅 보터가 될 수 있는 제3정당에서도 감정 싸움만으로 성과가 나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원 구성이나 빠른 국회의 정상화가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복수를 하기 위한 것처럼 국민들께 보여져서는 굉장히 곤란할 것이다. 민주당은 당분간 국회 안에서 여야 균형보다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정부와의 균형부터 복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의 강공이 이어질수록 여당도 더 강하게 결집할 것으로 보여 22대 국회도 성과 없이 감정 싸움으로만 치닫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승계형 단일 지도체제를 띄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대표 선거 1, 2등을 사실상 투톱으로 세우자는 건데 일각에서 한동훈 견제 목적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황 위원장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7월 전당대회에 적용할 지도체제로 연일 승계형 단일체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현행 단일 지도체제와 달리 당대표 2위 득표자를 낙선시키지 않고 수석 최고위원을 맡기자는 게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비대위만 4차례 띄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대표가 공석이 되면 수석 최고위원이 그 자리를 이어받게 해 당을 안정시키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승계형 체제엔 특정인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력 주자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것에 대비해 사실상 투톱 체제로 힘을 분산시킬 장치란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위한 거냐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을 반대하는 거냐 이 룰 변경이 기준점이 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황 위원장은 승계형 체제가 오히려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는 만큼 때가 되면 당대표직을 후계자에 맡기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어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설명입니다. 후계자가 있으면은 내가 후계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조용히 나가도 당원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훨씬 부담이 적을 거예요. 당원 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내일 공개됩니다. 애초 발표 계획에서 하루 미뤄진 건데 특위는 추가 논의를 위한 거라고 설명했지만 승계형 체제를 두고 고심이 깊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재판 중인 대법원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창당 100일 기자회견에서 당의 의석은 여전히 12석이고 여전히 원내 3당이며 혁신당을 지지한 68만 표는 그대로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에서 자녀가 독립생계가 아닐 경우 자녀가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는 취지는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 8일 인질 구출 과정이 생생하게 담긴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격렬한 교전이 펼쳐진 구출 작전에 긴박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보도에 박영진 기자입니다. 가자 전쟁 발발 246일째인 지난 8일 오전 11시쯤 가자지구 누세이라트 주택가 건물로 총격전을 벌이며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진입합니다.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수세 끝에 공포에 질린 인질들을 찾아냅니다. 치열한 교전이 이어지고 총격과 포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인질들을 엄호하며 헬기로 이동합니다. 같은 시간 200m 떨어진 가정집에 갇혀있던 여성 인질의 구출 작전도 펼쳐졌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우리 손에 있다는 구출 완료 무전을 받은 군수뇌부는 오후 1시 반 성명을 발표합니다. This morning at 11 a.m., Israeli Special Forces conducted complex hostage rescue mission and successfully rescued 4 of our hostages from Hamas captivity in Gaza. 최대 규모 인질 구출 작전 여름의 씨앗은 수주간의 치밀한 계획과 훈련을 바탕으로 진행됐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대낮 가자지구 주택가를 급습한 작전에는 군과 정보기관, 대테러 부대 정예 요원까지 총동원됐습니다. 4명의 인질을 구해내긴 했지만 난민촌에서 벌어진 대규모 교전으로 수백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간인 학살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작전에 미국의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 정부는 직접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가자지구 해안에 인도적 목적으로 미국이 건설한 부두시설이 이번 작전에 몰래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 미 국방부는 공식 반박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일본 정부가 품질 인증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도요타 등 5개 자동차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는데 협력 업체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협력 회사만 7만 7천여 곳에 이르는데 일부 모델에 대한 생산 중지 지시가 내려지면서 타격이 불가피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국토교통부가 도요타를 시작으로 혼다까지 품질 인증 부정 행위가 발각된 자동차 회사 5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일주일 동안 이어갔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현장 조사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특히 혼다는 창립 이후 처음입니다. 주요 부정 행위는 연료 출력 시험에서의 데이터 조작과 법규를 벗어난 기준 적용 등입니다. 5개 자동차 업체의 부정 행위가 신고된 모델은 38종, 판매 대수는 500만 대를 넘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부는 이들 가운데 모델 6종에 대해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출하 정지를 지시했습니다. 이번에 부정 행위가 발각된 자동차 업체들의 거래처는 7만 7천 곳, 거래액은 30조엔, 우리 돈 263조 원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출하 정지로 협력사들의 피해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일본 자동차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일본 경제계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日本のそのものづくり、特に日本が誇る自動車産業でこういうことが、ちょっと頻発したと。早くこれ是正しなければ。 도요타, 혼다 등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손해액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부정 행위가 확인된 업체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유례없는 현지 조사와 파장을 놓고 일본 경제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대학 강사 4명이 지난 10일 중국 북동부 도심공원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55세 용의자를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코넬 칼리지 대학 강사 4명이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베이산 공원을 방문했다가 흉기 공격을 받고 다쳤습니다. 학교 측은 피해 강사들은 자매 결연을 한 중국 지린시에 있는 베이화 대학을 방문 중이었다며 베이화대 교직원들과 함께 공원을 방문했다가 심각하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와 사울로스 칠리마 부통령이 군용기 추락으로 사망했다고 말라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라자루스 차케라 말라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일 낮 국영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칠리마 부통령 등이 탄 군용기 추락 사고에서 생존자가 없었다며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 깊은 슬픔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추락한 군용기는 전 법무장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오전 말라위 수도 릴롱웨에서 북쪽으로 약 370km 떨어진 음주주로 향하던 중 이륙 45분 후에 실종됐는데 수색 끝에 북쪽 산악지대에서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 이른바 카데바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연 민간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일부 수강생이 직접 시신에 손을 댄 정황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서연 기자입니다. 트레이너나 재활치료사에게 각종 유료 강의를 제공하는 민간업체의 홈페이지입니다. 운동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라며 인체 해부 실습 강의를 홍보합니다. 안내된 강의료는 할인가로 60만 원. 가톨릭대학교 응용해부연구소와 함께 진행한다는 설명과 함께 특히 방부 처리를 하지 않은 프레시 카데바로 수업한다고 강조합니다. 올라온 수강생 후기를 보면 이렇게 상태가 좋은 카데바는 처음이라며 마치 상품의 품질을 얘기한 듯하는 경우도 보입니다. 장기와 혈관, 신경 등 인체의 모든 조직을 직접 만져볼 수 있어 좋았다는 글까지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에 시신을 기부한 유족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 유가족은 YTN에 소중한 가족이 지상에서의 마지막을 이토록 비참하게 물건 취급당하며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법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주체를 상당한 지식이 있는 의사나 의과대학 교수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 측은 산하응용해부연구소에서 민간 업체의 요청을 받아 실습한 적이 있다면서도 시신 해부는 해부학 박사가 직접 진행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측은 수강생들은 해부학 실습 참관자일 뿐이라고 해명했는데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던 핸즈온 카데바 강의는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핸즈온이라는 용어는 직접 해보는 것을 의미해 그 자체로 불법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단체는 의학 발전을 위해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함께 농산물 비축 상황을 점검하고 배추와 무, 수매를 장마 전에 마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오늘 경기도 이천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비축기지를 찾아 배추와 콩 등 농산물 비축 상황을 살피고 고온과 장마 등 여름 물가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수매 비축한 농산물을 시장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해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에 걸려도 조회가 안 되는 이른바 무적 대포차를 만들어 불법 체류자들에게 팔아온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폐차장에서 말소된 차량 번호판을 훔쳐단 건데 실제 사고를 내고도 추적이 안 돼 수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휴일 새벽, 차량이 빼곡히 늘어선 폐차장에 들어선 두 남성. 차량 사이를 어슬렁거리더니 부착된 번호판을 뜯어 달아납니다. 말소된 차량 번호판을 훔쳐 차적 조회가 되지 않는 이른바 무적 대포차를 만든 일당입니다. 일당은 도박장에서 담보로 잡힌 차량을 헐값에 산 뒤 이곳 폐차장에서 훔친 번호판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만든 무적 대포차는 주로 불법 체류자들에게 한 대에 많게는 900만 원씩을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자동차 폐기 처분에 대한 명시적인 기한이 없고 일부 말소 차량에 대한 관리가 느슨하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폐차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속하게 차량하고 번호판을 폐기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차량 말소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차량하고
그 차량 번호판의 폐기 여부를 주기적으로 사후에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일당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일반 대포차와 달리 차적 조회가 안 돼 수사기관이나 출입국 관리소 단속을 피할 수 있다며 SNS에 광고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무적 대포차로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는데 차량 번호판과 일치하는 차가 없고 운전자도 불법 체류자라 추적이 불가해 수사가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무적 대포차 23대를 판매한 일당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해외로 도주한 나머지 1명도 쫓고 있습니다. 또 이들에게서 대포차를 산 불법 체류자 12명은 무면허 운전과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폐차장 업주는 차량 부실 관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다툼을 중재하던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의 행동이 교권 침해가 맞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교사노조는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교권보호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초등학생은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에서 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해 교권보호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경남 산청에서 반달 가슴곰이 염소 농장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지리산 등산로에서도 반달 가슴곰이 목격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이명준 기자입니다. 염소 농장 한쪽에 뼈가 앙상이 드러난 동물 사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부패가 심한 탓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파리가 주위를 날아다닙니다. 반달 가슴곰에게 습격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염소 사체입니다. 발견된 개체는 약 15에서 20kg 정도 나가는 흑염소, 어미 흑염소 성체예요. 어미 염소를 사냥을 하여서 거진 갈비뼈까지 씹어 먹었다. 지난해 8월에는 반달 가슴곰이 염소 3마리를 물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새끼 2마리와 어미 1마리를 공격했는데 새끼는 먹어치우고 어미는 인근 계곡에 버렸습니다. 어미 1마리는 사냥을 하여 죽여 계곡에 방치해놨다. 지난해에 그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 때문에 위험성이 더 두드러진다. 지리산 반달 가슴곰은 평균적으로 해발 900m 정도 되는 곳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발 400m 민가 근처에 출몰하고 지리산 등산로에도 나타나 인명피해마저 우려됩니다. 환경부나 국립공원공단이 곰의 습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는 매뉴얼이 지금보다 훨씬 꼼꼼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천년 기념물인 곰을 보호하면서도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가 절실해 보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BTS 멤버 진이 내일 18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합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공지를 통해 전역 당일 별도의 행사는 없다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팬들은 현장 방문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전역일은 다수의 장병이 함께하는 날이라며 진을 향한 환영과 격려는 마음으로 보내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은 데뷔 11주년이자 전역 이튿날인 오는 13일 팬들 1000명과 포옹하는 행사 등을 진행하며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성분 함유 약품을 처방하기에 앞서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펜타닐 성분 알약이나 패치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지난 1년간 투약 내역을 조회한 다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처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 배드민턴 간판이자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획득 의지를 다졌습니다. 안세영은 인도네시아 오픈 경기를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꼭 따겠다고 말했습니다. 무릎 부상과 관련해선 운이 좋게도 자신감이 어느 정도 올라왔고 정말 긍정적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정말 이게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자신감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이게 올림픽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말 자신감이 정말 제일 중요하고 그게 올라왔다는 게 정말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올림픽 메달은 제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금메달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올림픽 금메달을 꼭 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파리올림픽 파이팅! 우리나라 근대오종 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 사상 처음으로 남녀 계주에서 동반 금메달의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근대오종 세계선수권에서 남자부의 전웅태와 서창환, 여자부의 김선우와 성승민이 나란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남자 계주는 2022년 이후 2년 만에 우승이고 여자 계주에서는 사상 첫 금메달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감독과 선수로 금메달을 합작했던 두 주역이 첫 사령탑 대결을 펼쳤습니다. 한화 김경문 감독이 두산 이승엽 감독에 승리하고 통산 90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김경문과 이승엽 감독의 첫 대결은 믿고 내보낸 선발 투수 싸움에서 갈렸습니다. 한화의 새 외국인 투수 바리아는 6회까지 3피안타 1실점으로 두산 타선을 틀어막았습니다. 두 경기 만에 KBO 리그 첫 승을 따냈습니다. Me siento contento, la verdad. Eso fue lo que me trajeron aquí, a tratar de ganar el juego, de llevar al equipo al siguiente nivel, que es playoff. Cada vez que salgo ahí trato de dar el 100% para así darle la oportunidad al equipo de ganar. 5월에만 4승에 평균 자책점 1.48로 월간 MVP를 차지한 곽빈은 6월엔 흔들렸습니다. 3회 장진혁의 희생타로 선취점을 뽑은 한화는 4회 2루타 3개로 2점을 달아났습니다. 6회는 원아웃 이후 김태현과 이재원, 이도현의 연속 3안타로 곽빈을 강판시켰고 바뀐 투수 정철원을 상대로도 2점을 더 뽑아냈습니다. 한화 김경문 감독은 부임 이후 7경기 만에 4승을 더해 역대 6번째로 900승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은 LG보다 안타가 6개나 적었지만 집중력에서 앞서 6대4로 승리하고 선두권 추격에 나섰습니다. 5월에 13경기 평균 자책점 0으로 곽빈과 MVP 경쟁을 했던 LG 불펜 김진성은 8회 대타 김동진에게 솔로포를 얻어맞았습니다. NC는 2회 김희집과 박민우의 연속타자 홈런에 박건우까지 홈런볼을 쏘아올리며 KT에 8대6으로 승리했습니다. 키움은 김혜성과 송성문이 나란히 2타점씩을 올리며 롯데를 5대2로 물리쳤습니다. SSG는 신인 박지환이 8회 역전 2타점 3루타에 이어 연장 10회 끝내기 안타를 쳐내며 기아를 7대6으로 눌렀습니다. 기아 최영우는 팀은 졌지만 7회 홈런으로 17시즌 연속 2자릿수 홈런에 이승엽 두산 감독이 보유한 통산 최다 루타에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날이 정말 많이 더워졌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서울 등 곳곳에서 또다시 올 최고 기온을 기록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날이 무척 더웠는데요. 그런데 방송에서 불볕더위, 무더위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잖아요. 그렇죠. 여름이 되면 다양하게 더위를 표현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더위의 표현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우선 아까 말했던 불볕더위와 무더위가 있는데요. 불볕더위는 습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크게 오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무더위는 물과 더위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말뜻 그대로 기온이 크게 오르고 거기에 습도까지 높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네, 이렇게 습도가 높을 때는 정말 찌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더위는 찜통더위, 더 강해지면 가마솥 더위라고도 표현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네, 내일은 영남과 경기 남부, 전남 북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서울 낮 기온이 30도로 예상되고요. 대전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며 무척 덥겠습니다.
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하게 들쬐면서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 남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주 후반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원이다. 김수현이었습니다. YTN 뉴스 나이트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반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